예, 안녕하세요. 박진영 변호사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박변TV 라이브. 오늘은 420회 방송 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오늘 2월 마지막 날이네요. 벌써 2월 28일. 내일, 예, 그쵸. 내일 2월 28일. 내일이 3일절이겠죠. 내일 3일절. 예. 맞나요? 맞죠? 지금 2월달, 오늘이 마지막 날 맞죠? 예, 잘 지내셨나요? 예. 울프킴님, 업무상 질병 산재 허리 4, 5번 우측 추간판 탈출 및 협착증으로 산재 신청 후 우측 추간판 탈출증만 부분 승인 시 같은 부위인데 이럴 경우 보상은 어찌 되는지요? 같은 부위에 병명이 두 개인데 하나만 승인 나면 애매하네요. 하셨는데, 허리 4, 5번 우측 추간판 탈출 협착. 예. 그럼 협착은 승인이 안 되고 추간판 탈출만 된 거라는 거잖아요. 예, 추간판 탈출만 되면 그에 대해서 요양 그 치료 그에 대한 치료에 따른 요양급여 인정되고 그 기간에 대한 이제 요양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인정되고 하는 거죠. 예. 그 병명이 두 개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병명이 협착증은 승인이 안 난 것이 그 협착증이 인정이 안 됐기 때문이거나 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는 거잖아요. 예, 근데 뭐 그 요양이 필요할 정도의 협착증이 그 협착증이 불승인 난 불승인 난 이유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불승인 난 이유가 협착증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협착증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보통 불승인 나는 경우가 두 개의 상병명인데 불승인 나는 이유가 두 가지가 하나의 사고로 A라는 상병과 B라는 상병을 신청했을 때 이제 뭐 두 개가 다 이제 승인이 나면 뭐 문제 없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승인 나는 경우, 그래서 일부 A 상병은 승인, B 상병은 불승인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불승인 나는 경우에 대표적인 이유가 첫째, 그 B 상병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예. 그 검사나 그래서 병원 주치의 있는 그 상병이 있다고 보는데 그 근로복지공단 자문위가 살펴봤을 때 그 상병 주장하는 상병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불승인 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불승인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인과관계란 뭐냐? 요 사고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 그래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비상병이 기왕증이라는 거죠. 기왕증이 있던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이 사고로 인해서 나온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질병이다. 그래서 사고성 재해가 아니고 그 오래된 기간 동안에 질병성 재해다라고 해서 불승인 나는 경우, 요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병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병원 치료는 상병 자체가 인정이 안 되니까는 병원 치료도 없겠죠. 예. 근데 인과관계가 인정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A 상병은 산재로 치료가 되고 불승인 난 B 상병의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뭘로 해요? 요거는 산재보험이 아니라 의료보험으로 처리가 되죠. 의료보험. 그래서 나중에 그 관련돼서 그래서 요양기간은 A 상병에 대한 치료를 위한 치료를 위한 기간이 요양기간이 되고, 나중에 장애급여 청구할 때도, 승인된 상병에 대해서만 장애급여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하트님, 최초 요양 시 소멸시효로 인해 요양급여 받지 못하였으면 다른 조건이 다 충족되어도 재요양이 불가능한 걸까요? 하셨는데요. 최초 요양 시 소멸시효로 요양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승인된
상병이 없기 때문에 다른 뭐 제외양 당연히 안 되고요. 추가 상병 당연히 안 되고요. 장애급여 당연히 안 되고요. 그래서 최초 요양 신청에서 을 통해서 A라는 상병이 인정이 돼야지 추후에 A 상병이 이제 요양 종결 뒤에 다시 재발했다. 그럼 A 상병에 대한 재요양 신청이 가능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A 상병 외에 B 상병이 발견됐다. 그러면은 추가 상병 신청이 가능한 거고요. 근데 만약에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추가 상병 신청 플러스 이제 그 장애급여 청구가 A 상병에 대한 장애급여 청구가 가능한 거고요. 예. 그런데 만약에 최초 요양이 소멸시효로 소멸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최초 요양이 소멸시효로 소멸했기 때문에 승인된 상병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승인된 상병 자체가 없으니까 재요양 신청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상병이 발견됐다. 그러면은 A 상병도 최초 요양 신청해서 소멸시효로 소멸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 이후에 발견된 B 상병은 당연히 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추가 상병 안 되고. 그 다음에 장애급여 청구의 경우에도 당연히 이 승인된 최초 요양으로 인해서 승인된 상병에 대해서만 장애급여 청구가 되기 때문에 장애급여 인정 안 되고요. 당연히 그 기간 동안에 요양급여 당연히 인정 안 되고요. 요양급여 당연히 인정이 안 되고요. 예. 그런데 요거 알아야 되실 게 근데 요양급여의 소멸시효 기간을 알아야 돼요. 요양급여의 소멸시효 기간이 의 경우에는 자, 2023년 1월 1일 날 사고가 났어요. 1월 1일 날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은 소멸시효가 3년이잖아요. 소멸시효가 3년이면은 자, 2023, 4, 5, 6 이죠. 그러면 2023년, 4년, 5년 그렇죠? 그러면 2025년 12월 31일까지가 3년이 되죠. 그러면은 요거 지나고 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12월 31일 지나서 2026년 12월 31일 날 완성되는 소멸시효는 1월 1일자 요양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23년 1월 1일 날 사고가 났는데 내가 치료를 2024년 1월 1일까지 계속 치료를 했다. 그럼 2년간 치료를 했다. 그러면은 요 기간의 경우에는 요 날짜가 지나면서 23년 1월 1일뿐만 아니부터 하루가 지나면서 요양급여와 장애급여가 장애급여가 아니고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하루씩 지나면서 3년 지날 때마다 하루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026년 12월 31일 날 최초 요양을 신청을 한다.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3년 이전 거죠. 그러면은 26년 2023, 4, 5, 6 이죠. 그러면 2027년 7월 1일 날 요양급여 신청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거꾸로 가서 3년치 언제예요? 그러면 2023년 7월 1일 이전에 요양급여 신청 요것만 소멸하는 거고 2023년 7월 1일 이후부터 최초 요양급여 신청할 때까지의 3년간의 요양급여 휴업급여는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양급여는 사고 난 날 이후 3년 이내에 요양급여 청구 안 하면 싹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요양급여 청구를 하는 날 이전 3개월까지는 소멸시효로 소멸 안 하고 그 앞에 것만 소멸시효로 소멸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이게 법리적인 거라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 철영이님 민사소송 판결도 오래 걸리겠죠 하셨는데 근데 민사소송 판결 결과 나오는 게 그 이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아무리 늦어도 1년 안에는 1심 결과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통 6개월, 7개월. 왜냐하면 병원에서 신체 감정이 나오면 그대로 끝나기 때문에 그 코로나 이전에는 뭐 짧으면은 한 4, 5개월 만에도 신체 감정 결과 나와갖고 한 6개월 정도 되면은 뭐 웬만한 이제 손해배상 재판은 끝났는데, 요즘에는 이 병원에서 신체 감정이 계속 반송을 해갖고 해서 그 반려를 하니까 그 반려하면 다시 병원 지정해갖고 또 다시 신체 감정 또 신청하고 하면 그 절차만 한 달, 2달 걸려요. 그래서 한 서너 번 반송되는 거는 뭐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요즘에는 뭐 하여튼 1년이 기본이 돼 버렸어요. 이게 그 코로나 이후에 그 다음에 또 전공의 사태 터져갖고 전공의들 다 그만두고 하면서 지금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하여튼, 그런데 뭐,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또, 조금 뭐, 사안에 따라서는 제가 했던 사건, 지금 뭐 작년에 했던 사건인데, 뭐 1년 안 돼서 뭐 한 7, 8개월 만에, 6, 7개월 만에 끝난 사건도 있기는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사건에 따라서 다르고, 그 병원 의사가 빨리 해주는 데에 따라서. 그래서 신체 감정 비용도 늘었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과목당 30만 원이었는데 지금 과목당 80만 원으로 늘렸어요. 그래서 돈 많이 줄게, 이거 그 반송하지 말라 하면서 하는 의미로. 그래서 병원 신체 감정 별도로 가서 하는 검사 비용 말고 법원을 통해서 의사한테 주는 그게 있어요. 그게 과목당 80만 원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의사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 해도 한 달에 일주일에 한 건만 해도 4건 해서 그것만 해도 아마 32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라면은 그거 하는 거 뭐 하루 오라 그래갖고 신체 감정하고 신체 감정서 쓰는 거 별것도 없어요. 노동력 상실률하고 하는 거밖에. 그거 해주고 80만 원이나 받아가고, 검사비는 따로 병원에, 이제 종합병원 가서 검사하는데, 그 검사비, 병원에 내는 검사비는 따로예요, 또. 그런데 그건 병원에 가져가고, 근데 이제 법원을 통해서 하는 신체 감정 비용, 이거는 그 병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의사 통장, 개인 통장으로 가요. 그러면 그것이 과목당 80만 원. 근데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그 과목당이 아니고 부위별로 따로 해요. 그래서 이게 다리 다치신 분 중에 무릎 연골하고 대퇴 연골이 두 군데가 다 다쳤다. 그러면은 장애 신청할 때 대퇴 따로 무릎 따로 정형외과 따로 진단받아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160만 원이에요. 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산재 신체 감정 관련해서 신체 감정을 안 해줘요. 의사들이 자기들 바쁘다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월요일 날은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월요일 날은 그 휴일이라 방송 쉬고 다음 주 수요일 다시 찾아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재 전문 박중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